뉴욕 증시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당초보다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5% 오른 14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올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두 달 전 발표된 속보치 3.5%와 지난달 말에 공개됐던 잠정치 2.8%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무디스 언급에 힘입어 4%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화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0.9% 오른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좋게 나타난 것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택 판매가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면서 다우가 0.5% 가까이 올라 1464로 끝났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는 예상을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그래도 3분기 만에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은 일단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 판매 호조 때문에 다우가 오른 것 같네요. 예, 지금 다우 지수 및 이제 양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GDP 소정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나왔었지만 주택 관련 지표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지표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 지수 전고점이었던 1510포인트대 상단까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전고점이 있는 1500선 내외의 안착 여부가 오늘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1250포인트에서 1500선의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을 탈피해서 위로 상단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주택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고점인 1479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1479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1450선 내 부근에서의 계속적인 지루한 행보 장세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지표 호재가 컸던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11월 기존주택 매매가 나왔습니다. 이 전에 발표가 됐었던 11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결국 기존주택 매매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좋게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기존주택 판매가 시장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기존 주택 판매 증가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7.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은 아무래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세제 지원안이 끝나기 전에 계속 이러한 물량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 환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매입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11월에 이제 30년 모기지 평균금리가 연 4.48%로 상승한 4.88%로 나타나면서 전월 4.95%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에 18만 3천 달러에서 보다 4.3% 하락한 17만 2,60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2007년 11월에 4.1% 하락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생애 첫 주택 지원안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주택시장의 냉기가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상승 추세를 과연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중고차 지원
보상한 제도가 나왔을 때 중고차 보상 지원한 제도 이후 자동차 물량 새로운 신규 자동차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주택 가격 지표 또한 계속적인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하락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를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10월 주택 가격은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9월 주택 가격 수정치는 0.4%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10월 주택 가격은 0.6% 상승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은 프레디메 그리고 페니메에서 대출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한 거라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도 주택 가격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안이 끝난 이후에 주택 가격 또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여기에 원인에는 말씀하셨듯이 세제 지원책이라든가 낮은 모기지 금리도 있지만 굉장히 싸진 집값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세제 지원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10월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좀 향후에도 어떤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만치 않게 아주 커다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사실 수정치는 2.78%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에는 못 미쳤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3분기 GDP는 이제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을 최종치가 연이율 2.2%로 발표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보통 GDP 성장률의 발표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로 지금 발표가 나는데 이번 3분기 GDP의 성장률 최종치가 연이율 2.2%로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당초 예비치였던 3.5%에서 2.8%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 2.8% 이후 다시금 2.2%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GDP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0.7%를 보였던 만큼 플러스로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2%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비치와 최종 확정치가 결국은 좀 차이가 많이 났던 만큼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 또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을 2.7%로 예측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0.5%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이러한 흐름이 주택 관련 지표로 인한 상승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지금 첫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냈던 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다소 개선되고 있고 계속적인 이런 개선세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GDP 성장률은 내년 1월 29일 날 발표가 나는 만큼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또 다른 4분기 과연 경제 회복이 계속 이끌어 나갈지는 내년 1월 29일 이후 확실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규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던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재료를 좀 많이 커버를 하면서 결국 다우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택 관련주도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이를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업종별 등락폭이 좀 많이 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131.25%까지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고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자빌서킷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자 부품업체인 자빌서킷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빌서킷 같은 경우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0에서 30센트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9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자빌서킷 같은 경우 14.38%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앵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앵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2.44%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더시스 같은 경우에 하이자와 치료제 상용화에 합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장 마감은 131.2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13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염증성 잔질환 치료제가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었는데요. 커머셜 메탈스 같은 경우 회계연도 1분기가 손실이 날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하락으로 5.4%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퍼블리셔인 테이크2 인터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또한 금값이 하락을 하면서 금속 관련 상품주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다시금 미국 증시가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많이 강한 흐름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간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 등락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탠다드 & 포어스사에서 미국의 모기지 보증업체 5곳에 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더라고요. 예, 지금 S&P에서는 이제 미국 모기지 보증업체에 대해서 5곳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모기지 보증업체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의 5개 모기지 보증업체 등급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손실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또한 내년 2분기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기지 업체에 대해서 투기 등급으로 지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모기지 관련 업체들의 수익 개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 구매자들 또한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모기지 쪽에서의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기지 업체들이 2010년까지 손실이 날 확률이 아주 높고 2011년도에도 손실이 날 확률 또한 남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지금 모기지 업체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모기지 업체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 이후 이런 것들이 다시금 또 주택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강력한 랠리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강력한 랠리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S&P 500 지수가 1200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현재 S&P 지수 1118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지금 상승 여력이 10% 가까이 남아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1200대를 돌파할지 아니면 1200대를 안착을 할지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미드 캐메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6년간 부진했던 주식들을 주목을 해라는 코멘트를 내놨었는데요.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상품 관련주들이 조용하면서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를 큰 폭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행보장세 속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겠지만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 또한 내놨었던 만큼 원자재 업종들이 과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지금 6년간 부진했던 주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서브프라임 이후 그리고 서브프라임 전부터 급락을 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턴어라운드 위주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LPL 파이낸셜에서 내년 상반기 뉴욕 증시 강력한 랠리를 맞게 될 것이다.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가 120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인데 일단 아직까지 올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말 소비 특수가 생각 외로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소매 미국에서의 이제 소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과연 계속적인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이 가장 큰 폭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부활절 이후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했던 만큼 연말 시즌에 과연 백화점이나 이러한 소매 매출액의 업종에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업종들 중에서 있는 소매 매출액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이러한 주가가 소폭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매 매출 업종들이 실업률 개선이 됐을 경우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올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주요 일정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개인 소비에 관련된 지표도 있지만,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호재였던 주택 관련 지표도 또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밤 발표되는 것들로 봤을 때는 주요 지표들의 발표였습니다. MBA의 이제 주택임자 신청 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 건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과연 지금 중고 주택 매매 건수가 아닌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수와 같은 소매 업종과 밀접한 지수들의 발표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증시 또한 강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지표들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려왔을 경우에는 1500선의 안착 또한 가능은 하겠지만 1500선의 안착이 아직까지는 안착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박스권의 기간 조정 장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끝난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그리고 GDP 성장률은 이러한 3분기 확정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아직까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50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도 이틀째 반등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에 이어서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낮췄지만 글쎄요. 단기간 어떤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주택 지표들이 좋게 나왔던 만큼 유럽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0.65, 0.67, 0.25%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다라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 과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미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원유 업종들의 강세로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와 미국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역시나 유가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화도 하지만 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예,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0.9% 상승한 74.4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했던 것은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미국 월간 재고가 지금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74.40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는 유가 또한 75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75불대를 돌파해서 80불대를 연중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만약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일시적인 달러 강세 기조일지언정 그러한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경우에 유가가 75불대를 돌파하는 모멘텀은 좀 부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이후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만큼 유가 또한 75불대를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해서 금값 또한 7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온수당 1086달러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금값 온스 가격 또한 지금 달러 강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가장 지금 큰 핵심 키포인트는 달러 강세냐 약세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가나 금값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달러 강세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전환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오펙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석유 생산 쿼터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장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는 드디어 닷새 만에 반등을 했고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코스피가 강세를 다시금 보인 것과 맞물려서 역시나 대형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중소형주는 좀 조용했잖아요. 오늘도 이 같은 흐름이 하루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주택 경기,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물꼬를 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증시 간신히 5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착 성공을 했고요. 일봉 패턴 자체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염을 동시 순매수가 눈에 띄었고요. 이것은 향후 반짝이 있을 수 있는 산타 랠리하고 연말 랠리의 마지막 기대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전일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7 백오데이션으로 배당락 고려한 베이시스치고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러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강한 양봉 형성을 오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판단이 이제 그러한 이유로서는 오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국인 양호한 수급, 그리고 이로 인한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 가능성,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12월 들어서 1조 4천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7일 날의 그 순매수 최고조에 비해서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달은 1조 9천억의 순매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소 조금 12월 달은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물도 강한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베이시스 0.7 정도면은 배당락 고려한 베이시스, 배당락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를 하락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0.7이면은 실질적인 프로그램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콘텐고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전분기, 3분기 고점 형성한 이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12월 말로 갈수록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측면에서 각종 그 핵심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의 희비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4분기 환율 동안 우호적으로 접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는 3분기 예상치보다는 다소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5일선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승승장구를 하던 코스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모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우호적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4분기의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또다시 대형주, 그러니까 다시금 주도주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은 이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 하면은 주식 비중 60% 이상을 늘리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인 강세 흐름의 업종이 4분기 실적이 우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이 주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일 보였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의 제사 역전되는 지수 흐름, 이러한 흐름은 이제 향후 개별 종목과 이제 그 코스닥 종목에서 중대형주 핵심 종목들로 이렇게 매기가 이전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매 패턴을 바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수가 추가적으로 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1700선이 마지노선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현재 지수대 1650대에서 추가적으로 50포인트 여력은 2, 3일 정도의 상승 여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확실한 핵심 종목, 즉 강한 종목으로 나눠서 매매해야 될 것으로 오늘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그중에서도 4분기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업종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종목, 한 종목만 꼽아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엣지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기아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 판매와 이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올해의 차입금 규모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향후 있을 그 우려감, 리스크 부분은 국제 그 회계상으로 이제 재무가 이제 좀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좀 적자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내년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트렌드는 꺾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뭐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8,000원대에서 지금 뭐 한 3주 정도의 5일선 따라가는 추세선 매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2350원 전일 종가로 끝났는데 2만 원부터 일단은 매수권역으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현재 국민보다는 25,000원 정도 수준, 주봉상으로 2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2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손절가는 18,000원 정도가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 중 하나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 유예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 공제 제도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율을 낮춰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크게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는 묻지마식 정부 사업이 크게 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란드 대표적 가전기업 중 하나인 아미카사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활 가전 생산 거점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로써 2015년까지 유럽 가전시장 1위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계획이라고 하네요. 청와대가 내년 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2008년 지역소득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울산이 1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소득 비율은 서울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지방에서 벌고 소비는 서울에 집중됐다는 것인데 보다 자세한 결과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조세 개편안이 의결이 좀 됐는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2년 유예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해 세율 인하를 2년간 미루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의결안은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1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이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구간인 8,800만 원 초과 구간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낮출 예정이었습니다만 국회 조세소위의 이번 의결에 따라서 해당 세율 인하는 2012년 이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종부세의 경우 합병 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등의 특례 문제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관련 세금을 좀 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조세 소위는 일단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세금 납부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이죠. 아울러서 지방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세제 개편 문제가 좀 다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 공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고소득 구간 소득세 인하도 2년간 유예가 됐지만 법인세도 2년간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포함되는 과표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가 2년간 유예돼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당초 과표 2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최고 20% 낮추는 방안을 제출했었는데요. 네.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의 경우엔 최고 법인세율을 19%로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구간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011년까지 2년간 이 방안을 유예한 뒤에 오는 2012년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 법인세 3,500억 원과 합병 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2,600억 원에 대해선 과세 이연 등의 특례를 마련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소위에서 국회 정부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올해 일몰이 종료가 되는 임투세 공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에 공제율은 낮추기로 결론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국회의 어떤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런 그 폐지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한정해서 임투세 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일단은 지금 뭐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소금융재단 또 다른 분야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소금융재단은 모든 민간소액 신용대출 즉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5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포함한 4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5% 부과하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장내 파생장품에 대한 거래세도 신설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전세소득세 및 전월세 소득 공제 신설안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민생 챙기는 법안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이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도 또 지금 늘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크게 축소될 전망인데요. 그만큼 예산 낭비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와 정보화 사업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이런 조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오는 2010년부터는 산업과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도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적용 범위를 1,000억 원 이상 혹은 재정 지원 규모 600억 원 이상 사업들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1,000억 원 미만 정부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530조 원이었는데요. 올해에는 그것이 1,050조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만큼 높아진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죠? 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총 사업 규모가 500억 원, 혹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한도를 계속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차후 한도를 각각 1,000억 원이었던 것에서 6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년 만에 해외 M&A를 지금 단행을 했는데요. 유럽의 유명한 가전회사죠. 폴란드의 아미카사를 지금 인수했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폴란드의 대표적인 가전기업 가운데 하나인 아미카사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유럽 지역에서 첫 생기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15년까지 유럽 가전시장에서 1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미카사가 위치한 공장 지역을 폴란드 정부로부터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받아서 법인세 및 부동산 면제 등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제품 원가 경쟁력도 아울러서 함께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한 삼성전자의 첫 해외 M&A, 그 유럽 가전 시장의 어떤 공격적인 행보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예고를 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협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에 인수를 한다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협약은 어제 맺어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아미카사의 냉장고 및 세탁기 공장과 생산시설, 그리고 인력을 총 7,6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896억 원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네. 인수 방식은 자산 인수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아미카사의 브랜드는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삼성전자의 브랜드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미카사 인수를 통해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활 가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양문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등을 아주 주력해서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유럽의 가전 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15년까지 1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공장 설립 지역이 각종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기지 확보와 더불어서 다양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인수를 결정한 폴란드의 가전업체 아미카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65년의 그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 가전 시장에서는 1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등을 아울러서 주요 제품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가전 시장에서는 4.4%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카사 인수를 통해서 단기간에 동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오너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빠른 결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너 경영의 사실상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때마침 특별 사면이 지금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초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서 기업계와 체육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의 스포츠 외교 어떤 활동의 폭을 좀 넓혀주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서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방침에는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우리 기업인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겠다는 보석으로 또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이 지금 경영 전면에서 내려간 지가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사실상 그때 물러날 때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청와대도 그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하면 하는 대로 또 욕을 먹을 수 있고, 안 할 경우에 그것이 또 평창 올림픽 유치의 실패로 이어질 경우
그 정치적인 책임이 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차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청와대로서는 마찬가지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었는데요. 기왕 똑같은 부담이라면 사면을 해놓고 조금 더 활로를 찾자 이런 차원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초라고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1월 1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해서 70명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아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은 구체적인 사면 시기와 대상은 조금 조율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방 경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소비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08년 지역소득 분석 자료라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이 무려 4,862만 원으로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위인 충남은 2,996만 원이었고요. 3위인 울산이 2,91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 비율은 하지만 서울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가 상당히 또 1인당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돈은 지방에서 벌었지만 정작 소비는 서울에서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빚 좋은 개살구다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울산이나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현지 생산 실적은 높지만 해당 지역에서 창출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는요. 경기나 서울 지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지가 불일치한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서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열린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 호조에 3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깜짝 증가세를 보이면서 2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는 예상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율로 2.2%라는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종료됐다라는 데 투자자들은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